지형과 배수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가 내리는 경우에 홍수와 산사태가 쉽게 발생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피해 사례를 보면 산사태가 의외로 많습니다. 산사태가 많은 것은 산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산림관리, 녹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기억에 뚜렷한 것이 그 세종의 궁평 제2지하차도에 침수가 되어서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났었죠. 이 피해가 왜 일어났느냐? 이것도 자료 제가 받은 겁니다만, 요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제방 높이입니다. 그런데 하천에 물이 흘러간 높이는 제방보다 낮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범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범람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인데,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요런 다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리가 지나가니까 제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어요. 다리 공사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여름인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제방을 헐었는데 그 헌 제방에다가 마대를 쌓았어요. 그 마대가 그 홍수를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옆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방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프라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이 나는 우선 급하게 손봐야 될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난 5년간의 피해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해 발생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일어나고 태풍과 장마가 빈번한 발생이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가 현재로서 조절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후된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배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의 방식으로는 앞으로 도시의 침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손봐 나갈 것인가, 재정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댐 파괴로 인한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만, 잘 관리되지 않는 댐은 재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리비아, 인도, 수단, 그리고 중남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비아에는 리비아 서부 도시에 데르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댐이 하나의 하천에 두 개의 댐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 두 개의 댐이 전부 다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리비아 그 댐이 있는 지금 표시가, 여기가 댐입니다. 여기 바다고요. 왼쪽이 댐이 붕괴되기 전 상태였습니다. 댐이 보이죠? 오른쪽이 댐이 붕괴한 이후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댐이 없었더라면 이 정도의 피해는 안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댐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재난을 키우기도 한다는 거죠. 만여 명이 사망한다는 것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만큼의 규모의 재난인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인도입니다. 이거는 기후변화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 빙하호가 있었습니다. 료낙이라는 이름의 빙하호인데, 이 빙하호가 자약댐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가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물을 가두고 있었죠. 이게 녹아버렸습니다. 녹으니까 터져버렸죠. 왜 녹았을까요? 기후변화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수력 발전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터져버렸어요. 40여 명이 사망했고 76명이 실종했고 8만 8천 명 이재명이 발생했습니다. 청양 군민이 3만 명인데요. 청양군 3개에 해당하는 동네가 다 이재명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이 되시죠? 저 가운데 보이는 요게 류남포입니다. 이게 이제 빙하 호수였는데 이게 녹아버리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티스타강이라는 게 있는데 이 티스타강이 인도 시킴주에 있는 것인데 범람이 일어났습니다. 수력발전소가 연결되어버렸죠. 이 콘크리트 댐이잖아요. 콘크리트 댐은 웬만해서는 터지지 않습니다. 워낙 규모가 홍수 규모가 크니까 터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수단입니다. 이건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8월 24일 얼마 되지 않았죠. 포트 수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르바트 댐이라는 댐이 있었는데 이게 터졌습니다. 134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고 150 내지 200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실종자는 사망이겠죠. 그래서 적어도 300명 이상의 사망이 발생했을 거고 20개의 마을이 파괴되었고 5만 채의 가옥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여기 아마 홍해인 것 같고요. 홍해이고 그 다음에 댐이 이쪽에 있어 하류 지역에 댐이 있었죠. 이렇게 댐이 붕괴가 됐습니다. 댐 붕괴되고 나니까 원래의 수로로 돌아갔죠. 그 동네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 사진이 좀 아마 그 언론사에서 찍었던 이 사람을 모델로 썼던 것 같은데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자, 요건 이제 다른 나라 사례고 우리나라 부여의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부여에 가면 부교 저수지라는 오래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가 95m니까 큰 저수지는 아닙니다.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저방이 터졌습니다. 그 아래쪽에 주택 5채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방 붕괴 현장에 오늘 아직 참석 못했습니다만 박수현 의원님 그리고 박정현 교수님이 아마 행안부 장관과 같이 현장을 답사한 모양인데 이런 피해가 먼 나라가 아니고 후진국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디스라고 그 신용평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가 다운받았습니다. How dams weaponize climate chang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댐이 기후 변화를 어떻게 무기화하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댐이 기후 변화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신용평가사가 이걸 걱정할 정도 같으면 우리는 더 심각하게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댐 관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계획의 재편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흔히들 나와 있는 거기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따로 정리한 거기도 한데 수용과 대응과 적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접근법이 서로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각 단계에서 도시의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영역을 제가 도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수용입니다. 기후위기가 이미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 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기후위기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을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것이 주요 기본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험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위험지도 만들어서 홍수나 폭염이나 산사태 같은 재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도를 갖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지도를 만들고 이걸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 지역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위험적을 재평가하고 위험한 지역은 신규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개발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키거나 또는 전환하는 것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해서 도시 구조와 설계를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자는 거죠. 두 번째는 대응입니다. 이미 발생한 재난과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와 실행을 해야 합니다. 비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IoT를 기반으로 한 경고 시스템, 그리고 도시 관리를 통해 재난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민간이 재난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량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적응입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설계와 운영을 조정해야 합니다. 먼저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도시 온도를 낮추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기반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유 공간을 조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자원 관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빗물 저장 시스템을 만들고 침투성 도로 등으로 홍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홍수가 다 예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합해야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를 견뎌나갈 수 있지 않을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형 설계를 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효율적인 건축물을 만들어야 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자전거와 도보 인프라도 강화해야 합니다. 많이 지금 진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탄소 네거티브라는 말씀드렸는데 탄소 네거티브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량만큼 없애서 순 발생량이 없도록 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탄소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는 양보다 더 많이 없애자는 겁니다. 더 많이 없애야 과거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DAC라는 게 있는데 Direct Air Capture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직접 포집하자는 거죠. 그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하에 저장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탄소량을 중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탄소 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물 부족이나 홍수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부, 제 제목을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바꾼 이유는 이런 일을 환경부가 해달라는 겁니다. 댐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해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물론 다른 비상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일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약간의 물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물 관리를 통해서 또는 인접 지역 간의 물 공유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수의 거주 수요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발전용 댐의 댐용수도 가뭄시에 생공용수로 전환하는 방법도 유효합니다. 과거 수의 대부분은 부실한 제방 관리 그리고 다목적 댐의 홍수 조절 실패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목적 댐은 지난번 선진과 홍수를 경험한 이후에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실한 제방 관리 그리고 소규모 저수지의 댐 관리, 저수지 관리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댐 관리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홍수 조절 용량이 충분하지 못하면 홍수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난을 키워버릴 수도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천 관리 계획에 따른 하천 관리, 하천 제방의 점검 및 보강, 댐의 안전 점검, 보강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댐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용도가 크지 않은 댐과 보는 철거해서 생태계 회복을 도모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개량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제가 조사를 했더니 미국은 이미 물론 소규모 도 수준에서부터 비교적 규모가 큰 댐까지 철거한 사례가 14,000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유럽만 해도 8,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지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구조물은 이미 철거하는 추세에 들어와 있다. 물론 쓰고 있는 걸 없애면 그건 안 되죠. 안 되지만 이제 용도가 다 있거나 또는 제방을 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생태계 회복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하면 과감하게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후변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에 참여해야 됩니다. 정의로운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핵심이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지속 가능 발전이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탕 안 먹고 떠나는 복부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또는 우리 지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만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점을 국가의 기본 운영 지침으로 삼지 않는 한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수용지역, 대응지역, 적응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관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주요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대학교의 박교봉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환경부가 발표한 신규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히 신규댐 토지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물을 이제 홍수를 방어한다. 치수 측면 그리고 이수 측면 두 가지 때문에 댐을 만든다고 하는데 둘 다 사실은 효용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진 절차상에도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결론 대신 해외에서 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해외 현황을 말씀드리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런 발표가 났고요. 14개인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 오렌지색이 이제 다목적 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댐은 홍수 방어도 하고 용수 공급도 하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다목적 댐이라고 하고요. 이게 한강 유역에 두 개, 금강 유역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용수 전용 댐이라고 해서 녹색이네요.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홍수 조절 댐은 7개가 있어서 총 14개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소 위원장님도 보여주셨지만 이걸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 용량이 사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숫자로 보여드리는 게 이게 용량을 나타내는데 14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수입천 댐으로 1억 톤 입방미터인데 1 입방미터가 톤이니까 톤으로 발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치찬댐 5,900톤, 세 번째가 아미천댐 4,500톤 정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 소양강 댐인데 소양강 댐의 호수 용량이 29억 톤입니다. 그러니까
14개 댐 중에 가장 큰 게 1억 톤이라고 했으니까 소양강 댐의 29배 정도 작습니다. 매우 작은 댐이다. 근데 이거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이미 우리나라에는 주요 하천의 주요 지점에 다목적 댐들이 요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댐들은 강도 아니고 주요 강의 지류에 이런 아주 적절하지 못한 그런 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 용량이 커질 수가 없죠.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다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규모가 그나마 큰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 홍수 방어에 만들어진 댐들이 유일한 대안일까? 결론은 이제 아닙니다. 한 3가지 정도 댐을 말씀드릴게요. 남이천 댐, 이게 규모상은 3번째로 큰 댐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연천에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주민의 반대조차 없는 이제 그런 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주민 설명의 자료를 받아보고 이걸 왜 만드는지 환경부는 주민 설명의 설명을 하고 다니고 있죠. 보시면 여기 이 아미천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번째 지류냐면 여기 한탄강, 임진강이 먼저 흐르고요. 그 임진강의 지류가 한탄강입니다. 한탄강에는 이미 한탄강 댐이라고 홍수로 댐이 존재하고 있고 그 한탄강의 지류가 차탄천이 있습니다. 그 차탄천의 지류가 아미천입니다. 그러니까 4번째 지류에 만들 정도로. 왜냐하면 임진강에도 이미 여기 원류 임진강의 문남댐이 있고 지류 제1지류 한탄강 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을 댐이 없죠. 그래서 더 지류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만드느냐라고 어떤 이제 궁색한 변명을 하냐면 여기가 이제 연천 읍내인데 이쪽이 이제 수해가 실제로 났습니다. 근데 이 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이 하류죠. 이 차탄천과 아미천이 만나서 흘러와서 이게 한탄강으로 합류되죠. 만나는 지점 하류 쪽이 병목이 된다는 거죠. 두 하천이 합쳐져서 물이 잘 안 빠진다. 그래서 지류인 아미천에 댐을 지어서 물을 좀 유량을 줄여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게 병목이 돼서 얼마나 이제 수위가 이쪽에 올라가느냐 이걸 실제로 보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작은 하천들이니까 수위 단축소도 거의 없어요. 근데 다행히 찾아보니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차탄천이고 이게 아미천이 되는데 이게 합류 이후에 이 차탄교라고 있는데 여기에 수위 단축소가 하나가 다행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해가 그러니까 물이 원류할 만큼 홍수 피해가 있었을까? 이제 이걸 한번 찾아봤죠. 근데 이거는 이제 홍수 위험 지도인데 실제로 이런 연천 읍내에는 이제 침수가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이 차탄교 수위가 컸느냐? 역대 최고 수위가 나타난 게 2018년 8월에 나타나는데 그때 수위가 54.76m. 그런데 하천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 홍수위가 얼마냐면 55.63이니까 무려 1m 가까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홍수위보다 1m 가까이 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고 수위라는 게 과연 병목이 돼서 물이 안 빠져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더 이제 중요한 거는 홍수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아주 물이 넘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방을 여유를 둬서 더 높게 쌓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계획 홍수위가 55.63이면 이미 세워져 있는 제방구는 그거보다 한 1.5m 더 높이 쌓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홍수위가 오더라도 제방은 당연히 안 높고 그리고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할 때에도 54.76m밖에 안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역에서 병목 홍상이 일어나더라도 수위가 제방을 넘지는 않는다. 그럼 그 얘기는 수위를 왜 낮출까? 상류에 댐을 만들어서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최근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만드느냐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천읍의 침수 피해는 하천 범람이 아니고요. 하수 강도의 용량이 이제 부족해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류가 외수가 원류하는 것과 하천을 원리해서 홍수 피해가 나는 것과 도시에서 내수, 그러니까 내수가 배제를 못해서 하천 쪽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침수가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네. 여기서는 내수 배제가 불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거에 대한 대책은 하수 용량, 하수도 용량을 키운다거나 배수 펌프 장을 증설한다거나 이런 아주 전형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천 수위를 낮추는 그런 아주 쓸데없는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추측의 영역이긴 한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을 강행을 하느냐 이유가 없는데 홍수하고 관계인데 가장 이제 의심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기 이제 한탄강 댐이 있는데 이 한탄강 댐이 사실 만들어질 때부터 극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상류가 철원인데 철원에서는 되게 반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합의가 됐냐면 평상시에는 댐을 비워놓고 홍수시에만 댐을 세우는 홍수조절용 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 다목적 댐으로 원래 계획이 됐었는데 다목적 댐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평상시에도 여기를 다 숨을 시켜서 물을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원에서 그걸 반대를 하니까 결국 한 10여 년 동안 갈등 끝에 결국은 합의안으로 평상시에 비워두는 홍수절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죠. 그런데 바로 이 보시면 한탄강댐이랑 아미천댐은 매우 가깝죠. 도수로 연결하기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뭘 의심할 수 있냐면 여기에 이제 다목적 아미천댐이나 다목적 댐이 생기게 되면 환경부나 이제 수공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또 홍수 조절이 안 되네, 용수공이 어렵네 이런 이유를 대면서 한탄강댐을 다시 다목적 댐으로 만들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의심은 왜 합리적인 의심이냐면 2015년도에 한강인증원 유역에 가뭄이 들었는데 그때도 한탄강 댐을 다시 다목적 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엄청나게 수공이 홍보와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다목적 댐 만들게 되면 이제 이 갈등은 철원까지 번져나가게 되고 이제 해묵은 논쟁이 다시 돼서 이건 또 정말 국가적인 낭비적인 일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미천댐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천댐도 다목적 댐이죠. 이것도 홍수를 방어한다고 하는데 이 홍수 이력을 보면 홍수 피해가 여기에 났어요. 금강이 이렇게 지천은 여기 있죠. 그 홍수 피해가 나는 곳은 어디냐면 금강하고 그 지천이 만나는 상류부 쪽에 피해가 났습니다. 자, 이런 곳에 홍수위는 어디가 결정하냐면 이 지류인 지천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본류인 금강의 홍수위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강의 수위가 높으면 아무리 여기서 수위가 낮더라도 이 금강 수위가 그대로 이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홍수피가. 이해는 예를 들어 바다로 지금 유입하는 이제 그런 감주하천의 경우도 바다의 수위가 높을 때 그 밀물일 때 하천에서 홍수파가 내려가면 홍수가 나듯이 만약 썰물일 때 운 좋게 홍수파가 내려가면 홍수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지점에서의 홍수비는 지류가 아니고 본류가 결정한다. 그래서 사실 이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이 지류의 제반들을 사실 본류 기준에 맞춰서 보강을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첫 발표에서 허업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서시천, 섬진강의 서시천 같은 데도 홍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천댐도 댐을 강행하는 이유가 뭔가 사실 용수 공급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어디로 이제 용수를 공급하고 싶어 하면 이 보령댐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싶어 하죠. 보령댐은 잘 알다시피 그 충남 서북권의 지역에 주로 이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유역 면적도 작고 해서 댐이 잘 차진 않습니다. 비도 많이 오지 않고요. 그래서 늘 7, 8년 전에도
여기가 비어서 이제 가뭄 피해가 있었는데 여기를 보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유역이 다른 금강 유역에 지천에다 댐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댐들이 있지만 좀 약간 어이없는 것들 몇 가지 중에서 이 용두천 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홍수 조절 댐이라고 하는데 용량이 겨우 160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160만 톤은 거의 뭐 조수시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게 웃긴 게 여기 보시면 이제 한천 한 번 더 넘어가서 한천의 지류의 용두천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지역이 용두천 댐이라는 이제 그 예정지죠. 새로 신규 댐 예정지인데 거기서 조금 내려가 보면 여기에 댐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이게 용두천 아니 이게 정확한 이름이 양수발전댐인데 예천 양수발전댐입니다. 양수발전댐은 위아래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밤에 하루 쪽에 있는 저 저수지에 위로 올려서 발전을 하는 건데 어쨌든 하부 댐으로 조성된 저수지의 용량이 얼마 되냐면 900만. 그러니까 상류에서 만드는 이 뭔가 계획된 용두천 댐이 아까 160만 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무려 8배 정도 더 큰 저수지가 이미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발전을 위한 양수댐이긴 하지만 홍수 시에는 여기를 좀 비워서 뭐 홍수가 매일 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정도 비워서 여기다 홍수량을 좀 보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저수지보다 몇 배나 작은 새 신규댐을 아주 조그맣게 이 위에다 만든다는 게 대체 그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건지 예를 들어 토목공학자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다목적 댐이나 또는 이제 용수 공급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아까 지천댐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렸고요.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입천 댐하고 경복천 댐인데 이 수입천 댐은 워낙 이제 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하천 댐이라는 어떤 전력댐의 바로 직상류의 수입천인데 거기에 1억 톤을 만드는데 이 하천댐이 10억 톤으로 되게 용량이 큽니다. 발전용 댐 중에 가장 큰 댐인데 이제 이 하천댐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해서 소위 말하는 경기도에 들어오는 그 반도체 공장에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제가 뭐 새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강유역 물관리 기본계획, 한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 하천댐에서는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가라고 시범 사업도 몇 년 동안 하고 있고 그 결과 충분히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 보고서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하천댐보다 10배나 작은 조그만 댐을 또다시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용두천 댐이랑 비슷하게 큰 댐 위에다가 조그만 댐을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유가 있긴 한데 사실 발전용 댐은 큰 댐이라고 해도 충주댐은 다목적 댐이니까 여기서 감수한 댐은 이거는 이제 댐 용수가 되는데 발전용 댐에서 그 담수하고 있는 이 댐들은 댐 용수가 아니고 하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들은 하루에서 써도 이제 물값을 내지 않고요. 여기서 나오는 물들은 물값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평생 문제도 있고 이제 하천댐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볼까 하고 평균적으로 상류 쪽에 수입천댐을 이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천 댐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발전댐이 하천댐을 잘 이용하면 되는데 그게 환경부가 아니고 산업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는 산업부가 준비하는 협업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협업이 좀 어렵죠. 그래서 상류에 다목적 댐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 하천댐의 물도 다목적 댐의 물이다라고 물값 가지고 쉽고 올리기 때문에 이걸
그다음에 이제 이 용수 공급을 위해서 또 이 섬진강 구역에 이미 이제 동복천 댐이 있고 주암 댐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동복댐이 있고 동복댐이 있고 발음도 되게 어렵군요. 여기 주암댐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동복천 댐이라고 또 댐을 하나 좀 만들면 3층으로 댐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이 되겠는데 이걸 제가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 섬진강에 있는 대부분의 물들 예를 들어 한 90% 가까이가 이 섬진강 물에서 섬진강 유역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고 이제 동진강 유역으로 한다거나 또는 이 영산강 유역으로 가서 소비되고 있다. 즉 섬진강 유역 같은 경우는 자신의 물을 유역 내에서 소비하고 있지 않고 타 유역으로 보내주고 있다. 그거랑 비슷한 의미로 이 시천댐이 만들어지게 되면 시천댐 물은 금강 쪽에서 쓰게 되는 게 아니라 고령벽 쪽에서 쓰게 될 거다. 근데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온당한 일인가? 이거는 앞서 이 물관리 기본법 12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거기에 어긋난다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뭐 12개 원칙 중에서 4개부터 4번 원칙부터 7번 원칙까지를 보더라도 물 관리는 유역별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유역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통합 물 관리, 통합적으로 물 관리한다는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 뭐 상호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물 관리 전주기를 고려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또 협력과 연계가 필요한데 협력과 연계를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관리가 필요하면 상자부와 환경부가 협력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지만 협력이 잘 되고 있는가? 협력이 잘 되고 있으면 굳이 신규댐을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전력댐들을 다목적 용수 공급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일단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또한 물 배분이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다른 유역의 물을 필요하도록 타 유역에 가져오고 그래서 이 물관리 기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기본 원칙들을 아주 그냥 다 어기고 있다. 신부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모든 법이나 모든 계획들은 이제 위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관리 기본법이 우리나라에서 물 관련된 법에 이제 최고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들이 당연히 가장 위에 있는 계획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인데 2021년에 여기 보면 최상위 계획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고 여기에 이제 4대강의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에서 언급한 계획들만 이 아래쪽에 있는 계획들이 다룰 수가 있고 이 계획을 넘어서는 계획들은 이 아래쪽에 있는 계획들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하 위계가 흐트러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댐 계획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열고 있죠. 그것 때문에 다치신 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은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수자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법은 당연히 물관리 기본법의 하위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획에 맞아 댐 계획이 이 계획으로 들어가면 이건 당연히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부합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파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으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부합성 대상이기 때문에 부합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지금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는 14개 댐을 만들어라 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이 계획에 부합성 심사를 하더라도 이 계획은 신규댐 계획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부합성 심사 과정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그리고 또 어떤 지금 좀 의심이 드냐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어떤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어떤 걸 수정했냐면 자연성 회복이라는 부분을 완전히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금강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겠다. 보 처리 방안이 여기에 담겨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것도 되게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빨리 좀 진행되면 좋겠는데 물론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조차도 지금 부합성 심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삭제가 돼야 되고 신규된 삭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삭제시키지 않는다면 이것도 행정소송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어 수입천댐, 지천댐, 뭐 단양천댐 그리고 한 4개 정도는 뭐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신문 기사가 났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후대응된 후보지 안이라고 해가지고 좀 단서만 달았을 뿐이에요.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지역 공무원들이 선정됐을 때뭐 하겠다라고 단서만 달았을 뿐 내가 4개 댐도 아직 취소된 상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결론을 대신을 해서 해외 현황을 잠깐 보죠. 여러분들이 참여 현재 마지막에 서 위원장님이 미국 댐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만 개 정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00년간 철거된 게 뭐 한 2,000개, 가장 큰 게 이제 64m 정도로 이 엘화강에 댐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급격하게 최근 들어와서 댐이 이제 철거되고 있죠.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이제 이게 뭐 미대선 개표 상황이 아니고 펜실베니아에서 가장 많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러스트벨트에서 많이 철거가 되고 캘리포니아도 철거가 되고 이런 미국도 다 댐을 철거하고 있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도 녹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로 너무 수온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주요 댐들도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다 녹색으로 우리나라처럼 녹조가 많이 필 거다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연구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댐은 짓고 있지 않는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박재용 교수님 발표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재현입니다. 예. 아까 그 서재영 변호사님 발표 들으면서 상당히 이 요거들이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저도 그 발표에 그 용어를 좀 수용을 해서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물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뜬금없이